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단언했다. 지능이 높을수록 세상과 불화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다. 지능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철학 채널이 계속 자라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불편하다. 그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경계한다. 왜일까?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었다. 세상은 이것을 지능이라 부르지만 실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된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본능적 거부감이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 사회를 냉정하게 해부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지능이 높을수록 군중의 상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충돌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에게 세상은 이미 완성된 퍼즐이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며 모든 불안은 단순한 답으로 해소된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보는 그림은 착각이라고. 당신이 믿는 진실은 환상이라고. 그 순간 사람들은 분노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핵심으로 봤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줄 이야기다. 듣기 좋은 거짓말이 불편한 진실보다 환영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자보다 거짓을 포장하는 자를 더 높이 평가한다. 지적 성찰을 하는 사람은 이 구조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방인이 된다. 그는 다수가 동의하는 상식의 의문을 품는다. 모두가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홀로 사유한다. 그리고 그 사유의 결과는 종종 군중이 믿고 싶어하는 세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때 군중은 선택한다.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진실을 말하는 자를 배척할 것인가? 역사는 늘 후자를 선택해왔다. 더 흥미로운 것은 지능이 높은 사람은 굳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아도 이미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점이다. 그가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타인은 그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얕은지 깨닫기 시작한다. 그의 침묵은 비난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 침묵을 심판으로 느낀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열등감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했다. 인간은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존경하거나 적대하거나. 그런데 존경은 자신의 열등함을 인정하는 행위이기에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다. 그래서 대부분은 적대를 선택한다.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결국 지능이 높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공격받는다. 그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타인의 자존감을 위협한다. 그가 말을 하면 오만하다는 비난을 듣고 침묵하면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는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해도 불편한 존재로 남는다. 이것이 바로 지능의 역설이다. 세상은 지능을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능을 경계한다. 사회는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능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문은 언제나 불편하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군중은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회는 여전히 순응하는 자를 보상하고 질문하는 자를 처벌한다. 지능은 여전히 축복인 동시에 저주다. 그것은 세상을 명확히 보게 해주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다. 그렇다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을 숨겨야 하는가?
아니면 당당히 드러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냉정했다. 세상과 싸우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것. 군중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세계를 지키라는 것. 지능은 대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등불이라는 것. 결국 지능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이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환상을 깨뜨린다. 세상은 환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진실 앞에서 불안해한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불안의 원천이 되고 그래서 배척당한다. 이것이 지능을 가진 자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이다.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가장 먼저 미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창 시절 가장 똑똑했던 친구가 왜 외톨이가 되었을까? 우리는 흔히 이것을 질투라고 말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봤다. 이것은 질투가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군중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공격한다. 그리고 그 공격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평균의 폭력이라 불렀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표면만 흐른다. 어떤 사람은 본질을 꿰뚫고 어떤 사람은 현상에 갇혀 산다. 이 차이는 노력으로 좁힐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메울 수 없는 것도 있다. 문제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의 태도다. 사회는 평균이라는 기준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그 틀 안에 우겨 넣으려 한다. 평균보다 낮은 사람은 끌어올리려 하고 평균보다 높은 사람은 끌어내리려 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회는 후자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의 존재는 평균이라는 허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군중이 만들어낸 규범은 대부분 평범함을 기준으로 한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순응하는 것. 이것이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그런데 누군가 이 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가 월등히 뛰어나다면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그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평범함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군중의 자기방어 본능으로 해석했다. 군중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인정은 곧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중은 뛰어난 사람을 평가절하한다. 그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을 뿐이라고, 혹은 인간미가 없다고 말한다. 더 교묘한 것은 이 공격이 개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중은 집단의 힘을 빌려 익명으로 공격한다. 직장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는 또래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공기 전체가 적대적이라는 것만 느낄 뿐이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것은 이 폭력의 은밀함이다. 군중은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심리적으로 고립시킨다. 대화에서 배제하고 의견을 무시하고 성과를 평가절하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정당한 것처럼 포장한다. 그는 팀워크가 부족하다고, 그는 소통이 안 된다고, 그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결국 뛰어난 사람은 선택해야 한다. 자신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외톨이가 될 것인가. 평균에 맞춰 자신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고 배척당할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뛰어난 사람들이 전자를 선택한다고 봤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을 원하고 고립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택은 대가를 치른다. 자신을 숨기고 평균에 맞춰 사는 것은 느린 죽음과 같다. 생각은 무뎌지고 감각은 둔해지며 영혼은 시들어간다. 그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군중 속에서 안전하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영혼의 자살이라 불렀다.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는 군중으로부터 멀어진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점차 배척당하며 결국 완전히 고립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반드시 불행은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최소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평균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 강요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물리적 폭력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심리적 압박으로 이루어진다. SNS는 평균적 삶을 미화하고 조직은 수능을 보상하며 사회는 튀는 사람을 경계한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며 더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했다. 군중과 거리를 두라는 것, 평균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라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수능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진실을 우선하라는 것, 그리고 고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평균의 폭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것은 제도가 아니라 문화이고 법이 아니라 분위기이며 명령이 아니라 압박이다. 뛰어난 사람은 이 폭력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자유를 얻는다. 나머지 절반은 그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온다. 군중은 당신을 밀어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파티에서도 외롭다.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는 혼자다. 그들이 웃을 때 그도 웃지만 그 웃음은 공허하다. 대화는 계속되지만 그는 침묵한다. 왜일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고독을 선호한다고. 이것은 오만이 아니다. 필연이다.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다. 그에게 고독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였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와 같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대화에 만족한다. 날씨 이야기, 연예인 가실, 누가 무엇을 샀다는 소식. 이런 대화는 편안하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감정적 부담도 없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에게 이런 대화는 견디기 힘든 공허함을 준다. 그는 본질을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현상만 이야기한다. 그는 의미를 찾고 싶은데 사람들은 재미만 추구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주파수의 차이로 설명했다. 사람마다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관심사의 수준이 다르며 대화의 차원이 다르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깊이까지 내려갈 수 없다. 아니, 정확히는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깊이는 불편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능이 높은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한다. 자신의 수준을 낮춰 대화에 참여하거나 침묵하며 고독을 받아들이거나. 전자를 선택하면 관계는 유지되지만 내면은 공허해진다. 부자를 선택하면 내면은 충만하지만 관계는 멀어진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지적인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한다고 봤다. 왜냐하면 거짓된 연결보다 진실한 고독이 낫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사회 구조 자체가 이 고독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사회는 다수결의 원리로 작동한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옳고 소수가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지능은 본질적으로 소수의 영역이다. 깊이 있는 사유, 독창적인 통찰, 근본적인 질문, 이것들은 대중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소수자가 되고 소수자는 언제나 낯설며 낯설은 배척을 낳는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사회적 필연으로 봤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외로운 것은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사회가 평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평균적인 학생에게 맞춰져 있고, 직장은 평균적인 직원을 원하며 사회는 평균적인 시민을 기대한다. 이 구조 안에서 평균을 벗어난 사람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왜 굳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사회적 본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속을 원하고 연결을 갈망하며 이해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본능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경험한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있을 때 더 외롭다. 이 역설이 지능이 높은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다. 그는 관계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는 이해받고 싶지만 자신을 이해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는 대화하고 싶지만 대화할 주제가 없다. 결국 그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혼자인 상태로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자유의 다른 이름이라고 불렀다.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평균에 맞출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펼칠 수 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는 자유로워진다. 그는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평범한 대화에 억지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을 낮추거나 숨기지 않아도 된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강조했다. 100명의 얕은 친구보다 1명의 깊은 친구가 낫다고. 지능이 높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다. 자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단 1명만 있어도 그 고독은 견딜만해진다. 결국 지능이 많을수록 고독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상은 평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지능은 평균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독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 어떤 사람이 회의에서 진실을 말했다. 모두가 침묵하던 문제를 그가 꺼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팀에서 배제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예견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환상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환상을 깨뜨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이 따른다고. 진실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다.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이 환영받는다. 왜냐하면 진실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흔들고 자존감을 위협하며 안전지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진실을 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을 직시한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모순을 발견하며 허상을 간파한다. 이것은 그의 능력이자 저주다. 왜냐하면 그가 보는 진실을 말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그를 적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것은 이 보복의 필연성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들이 애써 쌓아온 환상을 무너뜨린다.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환상,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는 환상,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환상. 이 환상들은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버팀목이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 버팀목을 제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분노한다. 하지만 그 분노는 진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향한다. 왜냐하면 진실 자체와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진실을 말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가 말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방어 메커니즘으로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진실을 말한 사람을 비난한다. 그는 부정적이라고, 그는 팀워크를 해치고 있다고, 그는 분위기를 흐린다고 말한다. 이 모든 비난의 본질은 하나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당신이 문제라는 것. 더 교묘한 것은 이 보복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은밀하게 배제가 시작된다. 중요한 회의에 초대되지 않고 의견이 무시되며 업무에서 소외된다.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를 피하고 당신의 제안을 묵살하며 당신의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 이 모든 것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사회의 위선이라 불렀다. 사회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두려워한다. 조직은 솔직함을 강조하지만 정작 솔직한 사람을 처벌한다. 리더는 피드백을 요청하지만 진짜 피드백을 준 사람은 다시는 승진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을 말하는 자가 마주하는 역설이다. 역사는 이 패턴을 반복해왔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돈다는 진실을 말했고 종교 재판을 받았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무지를 지적했고 사형당했다. 예수는 위선을 폭로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규모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언제나 대가를 치른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종종 조직이나 집단을 위해 그렇게 한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상황을 개선하고 싶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 하지만 집단은 그의 선의를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변화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낳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실을 보았을 때 말해야 하는가? 침묵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 진실을 말한다면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 보복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 보복을 경험했다. 그의 철학은 당대에 환영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의 비관주의를 싫어했고 그의 냉정함을 혐오했다. 그는 대학에서 강의했지만 학생은 거의 없었다. 그는 책을 출판했지만 거의 팔리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왜 그는 계속 말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진실은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설사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지적 인간의 의무라고. 보복이 두려워 침묵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실에 대한 배신이라고. 결국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보복은 불가피하다. 사회는 진실을 원하지 않고 군중은 환상에 취해 있으며 조직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구조 안에서 진실은 언제나 위협이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언제나 적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남긴 교훈은 이것이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지키라는 것. 그것만이 지적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존엄이라는 것.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이 질문과 씨름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세 가지였다. 침묵, 거리두기, 내면의 자유. 이것은 도피가 아니다. 전략이다.
세상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세상과 다르게 싸워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마지막 가르침은 지적 인간이 지켜야 할 생존의 원칙이다. 쇼펜하우어는 지적 인간의 첫 번째 생존법으로 침묵을 제시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다. 지혜다. 지능은 드러낼수록 위험하다. 당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질투가 시작되고 경계가 시작되며 배척이 시작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굳이 설명하려 들지 말라고.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다. 회의에서 모든 문제를 지적할 필요는 없다. 대화에서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듣고만 있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현명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옳은지보다 당신의 말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기 때문이다. 침묵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에너지를 아끼며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하지만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두 번째 생존법은 거리두기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얻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고립된다. 지적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관계만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감정적 군중과의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군중은 감정으로 움직이고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시도다. 대신 조용히 물러나 당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그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침묵과 거리두기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생존법은 내면의 자유다. 이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 세계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침묵하고 거리를 두어도 당신의 마음이 타인의 시선에 좌우된다면 진정한 자유는 없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독립에서 온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세 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 당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당신 스스로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둘째, 군중에 속하고 싶은 욕구. 소속감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숨기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세상을 바꾸려는 집착.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다. 내면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를 오만하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오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조직이 그를 배척해도 상처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는 조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산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이 원칙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는 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글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대중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철학을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고독했지만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그가 죽은 후에야 세상에 인정받았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진실은 즉시 인정받지 않아도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 지적 인간의 생존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이다.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군중은 당신을 불편해할 것이다. 조직은 당신을 배척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거리를 두며 내면의 자유를 지킨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이것이다. 세상과 싸우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여정을 따라 5가지 진실을 마주했다. 지능은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군중은 왜 뛰어난 사람을 밀어내는가? 지능이 많을수록 왜 고독해지는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왜 보복이 가해지는가? 그리고 지적인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로 수렴된다. 지능은 축복이자 저주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당신의 선택이라는 것.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경험하는 배척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고 역사 속 수많은 사유하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들은 모두 같은 길을 걸었다.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차례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